의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특정한 박자에 딱 한 가지만 포인트를 줘요. 자유형 풀에서 체크를 먼저 해야 될 거는 그게 타이밍이에요. 일반인들도 혹시 의식해서 하이엘보를 배워야 하는지 아니면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물속에서 있는 하이엘보가 있고 물 위에 있는 하이엘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질문은 아마 물속에 있는 하이엘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이엘보 왜 할까요? 물을 최대한 많이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양으로 따지면은 팔을 펴가지고 잡는 게 많이 잡지 않을까요? 하이엘보를 했을 때 저항이 많이 걸리고 저항이 많이 걸려야 풀 했을 때 스피드가 더 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죠. 우리가 팔을 기준으로 팔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면 동그라미가 되죠. 우리는 방향을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일로 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동그라미는 일로 미는 지점이 한 요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로스가 그렇죠? 있죠. 이 밀어내는 지점을 더 길게 가기 위해서 하이엘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하이엘보는요, 기본적으로 좀 많은 유연성이 필요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네. 이 동작이 되시면 하시고 이 동작이 안 되시면 하이엘보를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거다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손등을요, 자기 옆구리에 붙여보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조금 모았을 때 아파요? 네. 이분은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예. 얘가 그래도 조금 앞에까지 네. 모아지면 좋지만 아마 그런 네.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팔꿈치가 가슴 앞에까지 올 정도로 모을 수 있다면은 하이엘보를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이 손등을 볼에 대세요. 얘를 쫙 올렸을 때 통증이 오세요? 좀 나오는데 이러면 안 돼요. 마지막 거 있죠? 네. 그게 하늘을 볼 정도까지 되시면 하이엘보 해도 충분한 유연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동작들이 안 되는데 하이엘보를 계속 막 꺾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데가 다 어떻게 해요? 보상 효과가 나오겠죠. 맞아요. 어딘가 막 꺾을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아. 예, 추천하는 하이엘보 방식은 탁 세우는 방식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팔을 할 때 물을 어느 부분으로 잡을까요? 우리가 흔히 체력했을 때 살 안 타는 부분 있죠. 아, 안쪽. 예, 안쪽. 살 안 타는 부분으로 물을 잡는 거예요. 네, 근데 팔을 폈을 때 보면은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꼬여 있죠. 네. 그 부분들이. 맞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살짝 정렬시키는 정도. 아, 살짝 겨드랑이부터 손끝까지 이 부분을 그냥 정렬시키는 정도로만 하셔야 수영에 방해가 안 되고 효과적으로 물을 잡을 수 있다. 아까 두 가지 보여드렸죠. 그거 완벽하게 되시면 연습하세요. 자, 그럼 이분이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 예. 킥과 풀의 박자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혹시 6비트 킥이나 2비트 킥을 타이밍 맞게 차기 위한 특별한 연습 방법이나 의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배영보다 더더욱 타이밍의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네. 요즘엔 로핑, 타이밍이 양쪽이 다르고 네. 그리고 선수마다 장거리냐 단거리냐에 따라서 또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타이밍 연습하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수들도요, 타이밍 연습할 때요, 마음속으로 6비트 킥 차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연습 안 해요. 특정한 박자에 딱 한 가지만 포인트를 줘요. 예를 들어서 자유형이 입수한 순간에 이 손은 뭐 하고 있죠? 딱 캐치를 해서 당기기 시작해요. 그게 일반적인 타이밍이에요. 네네. 이때 왼쪽 다리를 차게 되거든요. 이 박자에만 집중해요. 나머지 박자는 감각적으로 연습을 하고요.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박자는 딱 이 박자만 생각을 해야 네. 맞출 수 있지, 모든 걸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오히려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유형 손의 저병 발차기. 근데 저병 발차기를 정상적으로 하는 발차기 말고요, 발목만 살짝 털듯이 툭 툭 이런 박자로 연습을 하셔야 좀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 저의 경우 자유형을 할 때 캐치해서 푸시할 때 물을 잡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강습 시에도 자유형을 하면 속도가 느리지 않은 편인데 풀부위를 끼고 상체로만 자유형을 하면 현격하게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상체 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요, 영상을 봐야지만 진짜 알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유형 풀에서 가장 체크를 먼저 해야 될 거는 하이엘보든 하이엘보가 아니든 쭉 밀면서 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 게 팔꿈치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을 밀지 못하기 때문에 속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아주 조금이어도 물속에서 봤을 때 뭐 요 정도는 괜찮지 않나? 아니에요. 완전 직각이 돼야 돼요. 네네네. 예, 아니면 더 펴가지고 직각을 만들고 해야지, 팔꿈치가 아주 조금이라도 기울어 있으면요, 물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물을 밀 때요, 어느 정도는 속도가 있어야 여기가 물이 달라붙어가지고 밀리지, 너무 느리게 하면은요, 물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마 있지 않을까
근데 느린 거보다 뭐 수영을 좀 오래 하셨고 스컬링을 6개월 동안 하셨다고 하면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유형 캐치 시 체크 포인트는 팔꿈치가 먼저 오는지 이걸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 좀 답을 찾지 않을까. 혹시 체크가 했는데 이게 아니라면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유형 플립턴 시 정방향 턴이나 비스듬히 들어가는 턴이나의 차이가 있던데 외국 선수들은 정방향 턴이 많이 보이고 국내 선수들은 비스듬하게 하는 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느 방향이 속도 면에서 더 빠르나요? 어느 게 좋다고 당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턴은 도는 방식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는 속도, 도는 회전력, 벽을 밀어내는 푸싱력, 스트림라인 이런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과거에는요 비스듬히 턴하는 거 있죠. 그게 정석이었어요. 근데 2000년대 초에요 미국의 여자 장거리 선수가 키가 180이 넘은 선수가 있었거든요. 턴은 원을 작게 그려야 빨리 돌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키가 크다 보니까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방향 턴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 라고 시작하게 된 턴 방법인데 정방향 턴을 하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배가 위로 가 있죠. 그래서 밀면서 이걸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비거리가 길어져요. 턴을 하고 나서 치고 나가는 거리 있죠. 그게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단점도 오겠죠. 해외에 있는 선수들은 현대에는 정방향 턴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턴하고 나서 15m까지 돌핏킥을 차고 나가는 형태의 수영이 거의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정방향으로 턴을 해서 돌핏킥도 어차피 길게 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가지고 길게 나오는 형태의 수영들을 많이 구사합니다. 비스듬히 턴하는 거, 정방을 턴하는 거, 턴하는 방식 가지고 어느 게 좋다? 그건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평영에서 캐치 후 슈팅 시 손이 물 위로 올라가 앞으로 내지른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작이 수면이나 물속에서 이루어져야 좋은가요? 캐치가 여기서 나가는 걸 슈팅이라고 하긴 해요. 근데 이게 슈팅한 용어는 인스타에서 많이 활용하는 용어고요. 전문적인 용어는 이걸 점프 서핑이라고 해요. 왜 점프 서핑이냐면은 모으는 동작이 뭔가 이렇게 점프하듯이 앞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왜 점프 글라이딩이라고 하지 왜 점프 서핑일까요? 물을 갈라야 되니까? 서핑 자세가 어떻게 있죠? 서핑보드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가가지고 뻗으면서 이런 자세로 만드는 형식이다라는 의미예요. 글라이딩 할 때도 물 위로 글라이딩 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근데 선수들은 가끔 그런 선수도 있죠. 그건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평영 스트로크를 보면요 아웃스윕이 있고 인스윕이 있어요. 인스윕 할 때 이 스컬링 있죠. 스컬링이 강하기 때문에 그 반동에 의해서 확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손도 이렇게 모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모으는 방법이 있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모으는 것도 일부러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스컬링 하니까 이게 반동 때문에 이렇게 모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물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한 스컬 때문에 반동이에요. 굳이 못 나오게 막을 필요는 없지만 의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반동에 의한 동작인 거지 어느 한 형태의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손은 언제 뻗어야 될까요? 우리가 딱 모으고 제가 평영은 정말 잘 몰라서 호흡을 하면서 올라오면요 이 어깨가 정점까지는 가겠죠.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정점을 통과되면 그 다음에 다운이 되겠죠. 정점까지 오고요 어깨가 다운이 되기 전에 손이 뻗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타이밍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점까지 왔는데 다운이 되고 뻗기 시작하면은 가끔 그런 분들 있죠. 호흡하고 잠수 뻗고 호흡하고 잠수 뻗고 그런 형태의 평형이 되는 거예요. 평영 이제 글라이딩 할 때 그 깊이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나요? 글라이딩 할 때 영상을 보면은 일자로 가는 사람이 있고 웨이브 타듯이 가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체력과 관련이 있어요. 체력과 속도와 관련이 있는데 글라이딩 깊이를 길게 가져가는 거는 체력을 아낄 수 있지만 속도는 좀 손해를 보겠죠. 그럼 반대로 얕게 가는 거는 체력은 좀 들지만 속도에서는 좀 이득을 보겠죠. 체력이 드는 거는 저항이 더 세서 그런가요? 얕게 가면은 마무리가 빨라지죠. 공도 멀리 던지기 위해서는 같은 힘이어도 각도를 주고 던지면 멀리 던지고 직선으로 던지면 빨리 가지만 곡선을 준 거보다는 멀리는 못 가잖아요. 똑같아. 같은 힘이어도 곡선으로 이렇게 깊게 타면은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럼 좀 쉬는 시간이 있겠죠. 근데 직선으로 가면은 동작이 빨리 마무리가 되니까는 체력 소모가 심하겠죠. 그래서 평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가 아니라 자신이 완주해야 될 거리, 그다음에 자신의 체력 그걸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영 200m 선수들 보세요. 거의 선수들이니까 직선으로 가요. 근데 상대적으로 100m 선수들 보면은 200m
200m보다는 더 수면에 가까워요. 50m는 거의 떠서 가고. 근데 또 계동형 400m 시합을 보면은 평영 구간에서는요, 평영 경기보다 살짝 웨이브를 많이 타요. 그리고 남자 경기보다 여자 경기가 좀 웨이브를 더 많이 타요. 뭐 다는 아니어도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은 선수는 200m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면서 속도의 이득을 보면서 가도 충분히 완주가 가능하다. 네. 생활체육 하신 분들이 50m로 완주할 체력이 없다면은 자신에 맞는 곡선으로 가야 완주할 수 있겠죠. 저는 6년차 마스터즈 수영인인데 스타트가 아직까지 제자리입니다.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스타트 방법과 핵심적인 팁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스타트 동작이 뭐가 돼 있죠? 하체로 점프하는 동작, 손으로 미는 동작, 발목을 최대한 또 밀어내는 동작. 이런 동작들은요, 힙힌지 아세요? 힙힌지? 알죠. 힙힌지가 잘 돼야 네. 점프든 손이든 타이밍이든 맞출 수 있지, 힙힌지 동작이 어색하다면은 힘을 잘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근데 힙힌지 동작을 힙이 접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거를 잘 접어서 피는 이 동작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를 연습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쿼트도 있겠죠. 스쿼트나 런지를 많이 하면 왠지 스타트가 엄청 좋아질 것 같죠. 네. 예. 근데 이거보다 더 상관관계가 있는 운동이 있어요. 뭐죠? 캐틀벨 스윙. 캐틀벨 스윙의 동작을 한번 보세요. 두 팔로 가서 순간적인 힙힌지를 만들어주고 순간적으로 코어로 강하게 일어서죠. 그렇죠. 스타트 동작과 가장 유사하죠. 오. 그래서 논문에도 있어요. 뭐 논문마다 좀 다양한 종목을 연구하긴 했는데 스쿼트, 런지, 그 다음에 뭐 클럽벨, 뭐 캐틀벨 어떤 게 네. 가장 스타트에 좋은 영향을 주냐. 네네. 오히려 스쿼트나 런지보다요 캐틀벨 스윙. 이 스윙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오. 그리고 스타트를 잘 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힙힌지를 만든 상태에서 피는 능력이 좋아요. 데드리프트네, 그것도 스쿼트 아니냐, 뭐 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 생각했어요. 점핑 스쿼트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효과적이에요. 근데 네. 캐틀벨 스윙 같은 운동을 내 몸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한 다음에 단위 근육을 더 키우고 싶을 때 하는 거는 이제 스쿼트 런지겠죠. 스타트의 핵심은요, 점프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결국에는 엉덩이, 힙힌지 대상들 얼마큼 잘 펴주네. 자유형 대시할 때 팔에 힘을 계속 주고 하는 건지 리커버리나 캐치할 때 힘을 빼고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힘을 빼야 되겠죠. 자유형 동작을 보세요. 캐치 있고 푸싱 있고 피니시 있고 리커버리 있고 굳이 동작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글라이딩이 있겠죠. 이 동작에서 가장 추진력이 결정되는 동작은 푸싱과 피니시예요. 거기에만 힘을 써야죠. 나머지는 릴렉스해지고. 근데 왜 힘을 빼야 될까요? 그냥 힘 다 주고 하면 안 될까요? 단거리 뭐 50m 종목이라고 쳤을 때 저 같은 초보자들은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힘이 들어가긴 해요. 그렇죠. 리커버리나 다른 부분에서 힘을 최대한 아껴야지 풀이나 뭐 PC 같은 것들을 할 때 힘을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단거리라고 해서 모든 게 힘주는 게 아니고요. 단거리 그 빠른 스피드 안에서도 강약이 있어야지 효과적인 추진력이 나오지, 무조건 힘을 준다면은 아마 뭐 15m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후에는 지치게 돼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장력이라고 하죠, 근육에. 그 장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근육의 길이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근육이 이 정도 길었다가 수축하는 사람과 이 정도 길었다가 수축하는 사람의 힘의 차이가 나겠죠. 네. 반드시 힘을 빼서 근육의 길이가 길어진 상태에서 힘을 써야 더 큰 힘이 발생한다. 그래서 더 큰 힘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힘을 잘 빼야 돼요. 장거리는 무조건 힘을 뺀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단거리도 장거리보다 힘 빼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할 때도요, 단거리 선수가 오히려 2시간 동안 계속 힘쓰는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힘 빼는 연습이 거의 70%고 나머지 30%만 힘쓰는 연습인 거지. 네. 단거리일수록 오히려 힘을 잘 빼야 된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효율성은요, 캐치하고 피니시까지 있죠. 똑같은 힘을 쓰는 것보다 점점 힘을 쓰는 방식이 물을 더 많이 가져가고 추진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초등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코치입니다. 아이들의 종목을 일찍 선택해서 특성화된 훈련을 해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종목은 어느 시기에 결정을 해야 할까요? 특성화 훈련이라고 하면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종목을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종목에 맞는 훈련.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저는 절대로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특성화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코치들마다 의견은 다를 수가 다르겠죠. 있어요. 네. 어떤 코치들은 이 아이를 재능을 파악해서 전문화시켜서 빨리 운동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초등학교 시기의 재능은요, 저는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라 생각해요. 초등학교 시기의 재능을, 잠재력이죠, 그걸 확장하는 시기인 거지 갖고 있는 재능을 빨리 뽑아먹는 시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걔가 갖고 있는 재능을 더 확장하고 더
더 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제가 만약에 부모 혹은 담당 지도자라면은 절대로 종목을 정하지 않고 4가지 종목을 다 시키면서 초등학교 시기에 중요한 테크닉과 기초 지구력을 가져간다. 테크닉과 기초 지구력을 가져가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 올림픽 4관왕 마르샹. 이 마르샹 선수가 부모가 두 분 다 올림픽 선수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영에서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치한테 부탁을 했대요. 우리 아이는 개인용 400m 시켜주세요. 그 전까지는 마르샹도 실력이 별로 안 좋아하는 선수인데 네. 개인용 400m를 중점으로 운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네. 실력이 그렇게 향상이 된 거예요. 지금은 마르샹은 어때요? 평영 200, 저병 200, 자유형, 개인운영 다 뛰잖아요. 맞아요. 수영은요 서로 연관된 종목들이에요. 네. 한 종목만 연습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초등학교 시절은 물론 나중에 시니어가 되면 얘기는 틀리죠. 네. 단거리는 단거리답게, 중거리는 중거리답게 해야 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잠재력을 확장시키는데 더 중점을 두자. 종목도 4가지 종목을 시키다 보면은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중학교 이상 됐을 때 혹은 중학교 때 자연스럽게 보여요. 어느 종목에 재능이 있는지. 특성화 교육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